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의 한 도시에서 작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동네에 있는 병원이라 주로 어르신들이 자주 오시는데 그중 한 분이 제 나이를 묻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쉰을 넘으면 지나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돌아보니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이 빠르게만 흘러간 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지나가리라 믿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유난히 오래 머무르기도 했죠. 50을 넘어선 지금, 문득 그때의 제가 어떻게 고된 시간을 버텼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게 됩니다. 돌아보면 제 삶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힘든 순간마다 누군가가 건넨 작은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야 그들을 향한 제 마음을 정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바쁘게 살아서 한동안 잊고 살았던 그 시절의 저를, 그리고 보잘것없던 저를 도와줬던 그 손길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늘 어머니와 단 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의지할 친척도 아이를 맡길 만한 곳도 거의 없었다는 걸요. 그래서 어디에 새로 일하러 가든 어머니는 늘 제 손을 꼭 잡고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게 그때의 우리 모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가 났고 어머니는 거기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어머니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고 아이도 같이 데리고 오라고 허락해 주신 덕분에 그때부터 제 하루 중 많은 시간이 식당에서 흘러갔습니다. 작은 가게 한 구석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손님이 두고 간 신문지에 그림을 그리거나 다 다른 책을 읽으며 어머니가 일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죠. 가게 한쪽에서 들려오는 재료 써는 소리, 국 끓는 냄새, 손님들이 내는 웃음소리까지 어린 저에게는 일상적인 배경음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 어머니는 간식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우시가 배고프지? 이거 먹으면서 조금만 기다려. 설거지만 끝내면 바로 집에 가자. 엄마는요? 엄마도 이거 같이 먹어요? 엄마는 아까 먹어서 괜찮아. 배불러. 얼른 먹어. 책 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전보다 수입이 조금 나아졌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기엔 여전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집에서도 밤 늦게까지 인형눈을 붙이거나 박스 접기 같은 부업까지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잘 다닐 수 있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두고 싶어 하셨고, 이듬해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게 이상한 줄 몰랐습니다. 세상이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입학식 날 부모님과 사진을 찍는 친구들을 보니 그제야 궁금해졌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없을까? 다른 집처럼 나란히 서 있는 가족 사진을 우리는 왜 찍을 수 없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 질문을 어머니에게 꺼내는 건 왠지 모르게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슬퍼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도 꾹 참았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집처럼 아버지가 있었다면 어머니도 조금은 고생을 덜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제가 10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친 얼굴로만 살아오던 어머니가 가끔 이유 모를 미소를 짓곤 했어요. 그 웃음을 처음 본 날, 어린 저는 그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머니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제게 한 아저씨를 소개했습니다. 우시가, 오늘은 엄마가 우식이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아저씨가 있어서 모시고 왔어. 영철씨, 얘가 내 아들 우식이에요. 우식이라고 했지? 아저씨는 엄마 친구야. 앞으로 자주 볼 텐데 우리 잘 지내보자.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는 아저씨의 손은 무척 크고 두꺼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아저씨의 그 손이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어머니가 제게 아저씨를 소개해준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데리러 와서는 선물이라며 과자나 장난감을 건네기도 했고, 셋이서 같이 식사를 하는 날도 늘어갔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며 아저씨는 어머니와 제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밝아졌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저씨라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두 분은 결혼을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저씨의 집안 사람들의 반대였습니다. 언젠가 하루는 두 분이서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저씨가 굉장히 미안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사과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순정씨, 미안해. 나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당신한테 싫은 티를 내실 줄은 몰랐어. 영철씨, 괜찮아요. 당신 부모님이 그러는 것도 이해해요. 한번 결혼까지 했고 애까지 딸린 여자를 어느 부모님이 반겨주시겠어요? 영철씨에 비하면 내가 부족한 게 맞죠. 순정씨, 내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든 설득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랑 우식이는 누가 뭐래도 내가 책임질 거야. 집안 어른들의 반대에도 영철 아저씨는 흔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은 반지 하나씩 나눠 끼며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린 뒤 살림을 합치셨어요. 결혼식을 올린 뒤 어머니와 저는 아저씨의 집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희는 두 식구에서 세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식아, 엄마랑 아저씨랑 결혼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한 식구가 되는 거야. 어때? 마음에 드니? 네, 마음에 들어요, 아저씨. 여기서 계속 같이 사는 거 맞죠? 그럼 당연하지. 아참, 그리고 순정씨, 우리 혼인신고도 해야지. 혼인신고를 하자는 아저씨의 말에 어머니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영철씨, 혼인신고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하면 어때요? 두 분 허락도 안 받고 살림부터 합친 것만 해도 화내실 일인데 서둘러서 혼인신고까지 해버리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좀 더 설득해봐요.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해요.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순정씨, 그래도 되겠어? 그럼요, 같이 설득해봐요. 시간이 좀 걸려도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새로 생긴 아버지라는 존재가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함께 공놀이를 하기도 했고, 숙제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과는 달리 어쩐지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건 조금 어색했습니다. 제가 항상 아저씨라고 부르는 걸 본 어머니가 하루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식아, 언제까지 아저씨라고 부를 거야? 이제 우리 한 식구 됐는데 계속 아저씨라고 부르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우식이 아저씨가 불편하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도 막상 아저씨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엄마. 우식이 네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아저씨가 서운해 하실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그 대화를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던 아저씨가 듣게 됐습니다. 아저씨는 어머니께 말했죠. 여보, 우식이가 뭐라고 부르던 나는 괜찮아. 호칭이 뭐가 그리 중요해?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나는 영철 씨가 서운할까봐 그렇죠. 정말 괜찮아요? 괜찮대도 그러네. 우식이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아저씨에서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날이 오겠지. 그런 걸로 애한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 아저씨는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셨고 어린 마음에도 그게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저씨와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 어머니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았죠. 이렇게 가정이 안정되자 학교 생활도 즐거웠어요. 똑똑하고 착한 모범생이라면서 선생님들도 저를 좋아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제 칭찬을 하면 어머니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저씨도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와 아저씨의 자랑이 되겠다고요. 저의 가족은 단란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에는 계속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아저씨의 집안이었죠.
두 분이 같이 살기 시작하고 나서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었지만 늘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저씨는 식구들과 왕래를 끊고 지내겠다고 말했어요. 아무리 내 부모님이라고 하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순정 씨, 이제 우리 집에 안 가도 돼. 싫다는 사람들 억지로 만나면서 상처받을 필요 없어. 영철 씨, 그래도 우리가 계속 찾아가면 언젠간 진심을 알아봐 주실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가봐요. 곧 아버님 생신이라면서요. 순정 씨, 꼭 그래야겠어? 영철 씨, 내가 가족이 없어서 외롭게 자랐다고 했잖아요. 나는 영철 씨가 가족들이랑 멀어지는 건 싫어요. 그리고 그게 나 때문이면 더더욱이요. 순정 씨, 내 가족은 이제 당신이랑 우리 우식이야.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거 나도 보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설득에도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표정이 오래도록 밝지 못한 걸 보면서 결국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가자는데 동의하셨죠. 며칠 뒤 저희 세 식구는 아저씨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문을 열어준 아저씨의 형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고 안에 있던 다른 식구들 역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저를 없는 사람 마냥 무시했죠. 그걸 본 아저씨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 그만 일어나. 우식이 챙겨서 나와. 당신이 무슨 죄인이야? 영철 씨, 이러지 말아요. 다시 앉아요. 왜 그렇게 화부터 내요? 내가 이래서 오지 말자고 한 거야. 아버지, 어머니, 제가 두 분 안 보고 살겠다는 거 이 사람이 설득해서 온 거예요. 아무리 싫다고 해도 아버지 생신 축하하러 온 사람한테 끝까지 이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보기 싫은 얼굴 안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순정 씨랑 우식이 일어나. 어머니는 소리치는 아저씨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저와 어머니를 끌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난 뒤에도 두 분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아저씨가 가족들과 등을 지게 된 이유가 결국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적막이 흘렀어요. 저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운전대를 잡은 아저씨가 한숨을 길게 내쉰 뒤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 허락이고 뭐고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올라가면 내일 바로 혼인신고하자. 영철 씨, 미안해요. 이게 다 나 때문이에요. 순정 씨, 이게 왜 당신 때문이야? 그런 생각 하지 마. 누구 잘못도 아니니까. 그 뒤로도 두 분은 다시 말이 없었고 저희가 타 있는 자동차는 캄캄한 도로 위를 적막 속에서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트럭이 좀 이상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랐고 심지어 차선을 넘어오기도 했죠. 아저씨가 경적을 몇 번이나 울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저희 차는 그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가 크게 옆으로 밀렸고 저는 벨트에 몸이 눌리는 느낌과 함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유리 파편이 반짝이며 흩어져 있었고 앞좌석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덜컥 겁이 난 저는 어머니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제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했고 아버지도 몸이 앞으로 쏠린 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얼마 가지 않아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도 정신을 잃어서 어떻게 병원까지 가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깨어보니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제 상태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의료진과 경찰에게 사고 경위를 전해들은 뒤 저는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아저씨는 중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사정이 그러다 보니 장례는 자연스럽게 아저씨네 집안에서 진행해 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내내 저는 그들 사이에서 철저히 남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부담과 거리감이 분명히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챙기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장례가 끝난 뒤 저는 시골에 내려갔을 때 봤던 아저씨의 형님이라는 분과 그 아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속도 좋으셔. 도련님이랑 그 여자랑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장례식까지 해줘요? 아니, 그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영철이 안 죽고 그 여자가 죽었으니 그걸로 됐다면서 장례라도 치러주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여보, 그럼 그 여자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어리던데 설마 우리 집에서 키우는 건 아니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떻게 그래? 영철이 친자식도 아니고 혼인신고도 안 해서 영철이한테 친권도 없다는데 혼인신고 안 하길 천만다행이지. 영철이가 혼수 상태니까 보육원에 가게 되지 않겠어? 어머니와 아저씨가 끝내 혼인신고까지는 안 했다는 사실에 그쪽 집안 사람들은 오히려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저는 아저씨의 집안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아이이기에 책임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은 아이를 지켜줄 어른은 아무도 없었기에 결국 저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환경은 제게 너무 가혹했어요. 집이라는 것이 사라졌고 부모님의 부재는 현실로 다가왔죠. 그래서 제 성격은 소극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보육원 친구들과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원장님은 따뜻하게 챙겨주었지만 얼마 전까지 같이 있었던 가족이라는 빈자리를 완전히 채우기에는 부족하기만 했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세 식구가 함께 지내던 집이 떠올랐고 그러면 어김없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우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불을 꼭 깨무는 날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책을 붙잡고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신기하게도 제 현실을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보육원에서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얌전하게 책만 읽는 아이로 지냈습니다. 보육원 생활이 거의 1년이 지났을 무렵 하루는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우식아, 요즘 힘든 건 없니? 아직도 어머니 생각 많이 나지? 그래도 몇 달 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원장님. 우식아, 내가 오늘 부른 이유는 너를 입양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야. 입양이요? 응, 그분들이 너무 어린 애들보다는 딱 네 나이 정도 되는 아이를 원하시더라고. 우리 보육원에서는 우식이 네가 제일 형이잖니? 그래서 말씀드려봤는데 좋다고 하시더라. 아무래도 여기서 지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모님이 생기는 게 좋을 거야. 지금보다 더 풍족하고 우식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우식이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을 거야. 원장님의 말을 듣고 저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저는 시골에 있는 한 가정에 양아들로 들어가게 됐어요. 양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두 분은 제게 따뜻하게 웃어줬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친아들처럼 제게 다정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게도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집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도착한 첫날 기대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양부모님의 표정은 굳어졌고 제게 건넸던 따뜻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죠. 양아버지는 제 짐을 방 한구석에 던져두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우식이라고 했었나? 네, 박우식이요. 그래, 맞다. 박우식, 어디 보자. 뭐 좀 말랐지만 일은 할 수 있겠구만. 일이요? 그래, 일. 너 우리가 무슨 공짜로 먹고 자고 입힐 줄 알았어? 고아원에서 데리고 와줬으면 밥값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뭘 꿈을 대고 있어.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 그 집에서 지내게 된 첫날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말이 입양이지 실제로는 머슴처럼 부릴 사람이 필요했다는 걸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논이며 밭에서 일해본 적이 없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모든 행동이 서툴기만 했습니다. 제가 우물쭈물대고 있으면 어김없이 양아버지의 호통이 들려왔어요. 야, 너 뭐하고 있어? 마늘 좀 뽑으라니까 아직도 절반도 못 해놨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어? 이걸 저 혼자 다요? 그럼 누가 하냐? 너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사는 거 아니다. 우리가 너 걷어줬으면 몸으로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빠릿빠릿 움직여서 얼른 끝내. 할 일이 태산이야, 태산. 1시간 후에도 일 다 못 끝내면 오늘 점심도 없을 줄 알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입양되긴 했지만 이것도 제가 편히 기대 살 수 있는 집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입양된 날 이후로 저는 늘 일손으로 취급당했지만 그럼에도 공부를 놓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들어와 피곤한 와중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요. 늦은 밤 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불을 켜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양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야, 박우식, 누가 불 켜래? 이것도 다 돈이야, 돈. 전기세 네가 낼 거야? 저 책 보면서 공부 좀 하고 싶어서요. 뭐, 책? 공부? 네가 그런 거 해서 어디다 써먹게? 글자 읽을 시간이 있으면 불 끄고 잠이나 자. 너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 나가야 하니까. 일이요? 저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요. 이게 하라면 할 것이지 뭔 말이 많아. 박씨 아저씨네 축사 가서 새벽에 청소 좀 해주고 와. 청소하고 나면 일당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받아서 바로 집으로 오고. 한 푼이라도 숨겨놨다가는 알지? 양아버지는 그 말만 남기고 불을 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양부모님은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자 양아버지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너를 거기까지 보내. 중학교 보내준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고등학교 그거는 돈 있는 집 애들이나 다니는 거야. 우식이 너 엉뚱한 기대하지 말고 졸업하면 일이나 더 해서 돈이나 벌 생각이나 해. 저기 학교만 다니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밭일도 하고 다른 집 일도 더 다니고 잠도 안 자고라도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학교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몇 날 며칠을 빌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동네 이웃도 양부모에게 한마디씩 했죠. 아니, 애가 저렇게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보내주게. 고등학교는 무슨? 우리가 돈이 어딨어, 돈이. 교복 그게 얼마나 비싼지 알아? 교복 같은 거는 우리 집 애가 입던 거 물려줄게.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내 녀석인데 고등학교는 보내야지. 들어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라며. 아휴, 저거 진짜 일 시켜서 돈이라도 벌까 싶어 데려왔더니 아주 그냥 돈 먹는 기계야, 기계. 저를 불쌍하게 여긴 이웃들이 한마디씩 거들자 결국 양부모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죠. 저는 어렵게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할 일은 더 많아졌지만 그래도 학교만 계속 다닐 수 있다면 괜찮았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작은 시골이었고 누군가 이사를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학교 근처의 유일한 병원 원장님이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내려와 병원을 물려받는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정말로 돌아가신 원장님의 아들 내외가 시골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삿짐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저는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집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쯤 인생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헛된 상상일 뿐이었어요. 제 현실은 학교도 겨우 다녀야 하는 가난한 입양아였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일손이 부족하다는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논두렁 옆을 지났는데 어디선가 저기 잠깐만 하고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논두렁에 빠진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워 보였죠.
저는 바로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야, 고맙다.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덕분에 살았어. 괜찮아. 여기 길이 험해서 조심해야 해. 가로등도 없으니까 밤에는 웬만하면 다니지 말고.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저희 둘은 잠깐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고 그게 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반에 전학생이 들어왔어요. 단정하게 다린 셔츠에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인사하는 전학생의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제가 구해줬던 논두렁에 빠진 그 사람이었어요. 인연이었는지 전학생은 바로 제 짝꿍이 되었습니다. 너구나. 와, 진짜 반갑다. 그때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후회했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네. 나는 이성훈이야. 너는 이름이 뭐야? 나는 박우식.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잘 지내보자. 나 시골은 처음이라서 모르는 게 진짜 많거든. 네가 나 적응하는 것 좀 도와주라. 알고 보니 성훈이는 새로운 병원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부족한 게 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인지 구김살이 없었죠. 놀라울 정도로 밝고 친구들과도 허물없이 금방 친해졌습니다. 전학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반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저는 늘 이 집 저 집에서 일하고 다니느라 학교에서는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뿐인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책을 볼 수도 없었기에 학교에 있을 때는 문제를 풀고 또 풀었죠. 교과서가 새카매질 정도였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계속 자리에 앉아 책을 봤는데 짝꿍 성훈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야, 우식아, 너는 대체 언제 쉬냐? 그러지 말고 나랑 매점이나 가자. 나는 됐어. 돈도 없고. 그리고 이 문제가 안 풀려서 계속 보는 거야. 어디 봐봐. 아, 이 문제? 나 푸는 방법 아는데. 이리 줘봐. 내가 가르쳐 줄게. 됐어. 나도 할 수 있어. 저기서 애들이 너 찾는다. 가봐라.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성훈이는 저보다 아는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친구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동갑인 친구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괜히 자존심도 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훈이가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공부하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성훈이가 친근하게 다가와도 밀어냈습니다. 우시가 너 학교 끝나고 뭐해? 옆반이랑 내기 축구하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안 할래? 됐어. 나는 바빠서. 학교 끝나면 바로 가봐야 해. 우시가 너는 뭐가 맨날 그렇게 바쁘냐? 우리 아버지가 공부도 좋지만 운동도 해야 한댔어. 너는 부모 잘 만나서 그러는 거겠지. 박우식,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왜, 내가 틀린 소리 했냐? 네가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것도 다 잘난 부모 둬서 그러는 거잖아. 안 그래? 성훈이에게 말한 것처럼 부모 잘 만나서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는 게 질투가 났었나 봅니다. 그래서 말도 곱게 나가지 않았죠. 그날도 저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축사로 가서 소 먹이를 주고 소똥을 치우고 일당을 받아다가 양부모님에게 그대로 가져다 바쳐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속편한 소리를 하는 성훈이에게 화가 났죠. 그래서 결국 저희 둘은 말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수업이 다 끝나고 나가려는데 성훈이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노트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야, 박우식, 너 아까 수업 시간에 졸더라. 많이 피곤했나 봐. 이거 너 잘 동안 필기한 건데 보고 다시 줘. 이걸 나한테 왜 주는 거야? 우시가,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미안해서 그런다, 미안해서. 어제 집에 가는 길에 네가 축사에서 일하는 거 우연히 봤어. 나는 네가 그렇게 일이 많은지도 몰랐어.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건데 내가 너무 함부로 말한 것 같다. 미안하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먼저 사과를 하는 성훈이를 보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화를 낼 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성훈아, 나야말로 미안하다. 네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내 처지가 별로라서.
너한테 자격지심이 들어서 그랬나 보다. 어제 그렇게 말한 건 미안하고 필기한 거 보여준 것도 고마워. 이건 내일 돌려줄게. 그럼 우리 이제 화해한 거지? 우시가 나는 진짜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야. 화해 기념으로 음료수 산다. 가자. 그날 이후 저는 성훈이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저희 둘은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저를 성훈이가 많이 도와줬죠. 쉬는 시간마다 문제풀이를 알려주거나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으면 필기를 대신해주기도 했습니다. 1년 후 성훈이는 제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됐습니다. 저는 가끔 성훈이에게 고민을 말하곤 했어요. 성훈아, 너는 대학교 갈 거지? 당연하지. 나는 의사가 될 거야. 3대째 집안 의사 만드는 게 우리 아버지 평생 소원이잖냐? 그거 이뤄드려야지. 그래, 부럽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우시가 왜 그래? 너도 대학교 가야지. 공부한 거 안 아까워? 너희 부모님한테 말해보면 안 돼? 1년만이라도 공부에만 집중하겠다고 말이야. 내 친구라서가 아니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성적 올리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야. 그러면 뭐하냐. 대학도 다 돈 있는 집 자식들이나 가는 거야. 나 고등학교도 겨우 들어온 거야. 이래서 돈이나 벌라는 부모님 설득해서. 한숨 섞인 제 고민을 듣자 성훈이도 생각이 많아진 듯 했습니다. 우시가 그래도 너 공부 잘하잖아. 성적 올려서 보여드리면 너희 부모님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실까? 성훈아, 나 사실 입양아야. 말이 입양아지 너도 보다시피 머슴이나 다름없다. 지금도 공부하는 거 돈 들어간다고 곱게 보는 것 같지도 않고 키워준 은혜 갚아야 한다면서 일만 시키는 사람들 밑에서 내가 어떻게 대학교를 욕심내겠어. 일해서 번 돈도 죄다 가져가는데. 성훈아, 나 차라리 몰래 서울로 도망가서 일하면서 학비라도 벌어야 하나 싶다. 뭐? 도망? 그런 생각 하지도 마, 우시가. 넌 공부해야 하는 사람이야. 우리 같이 대학생 되기로 약속했던 거 잊지 마라. 찾아보면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걱정 마. 그때 성훈이의 말은 유일한 위로였지만 그 방법이라는 게 진짜 있을 줄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자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양아버지가 제 책을 찢고 있었어요. 저는 달려가 양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이거 제 책이에요. 야, 박우식, 너 대학교 가려고 그랬냐? 네? 그게, 아버지, 저 대학교 가면 안 될까요? 저 성적도 좋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고등학교도 안 보내려고 했던 건데. 네가 공부하면 일은 누가 하냐? 돈은 누가 벌어? 우리는 너 공부시킬 돈도 없어. 이게 아주 헛바람만 들어서는. 저 일 많이 했잖아요. 제발요. 대학교 다니면서도 일 계속해서 돈 벌어다 드릴게요. 네? 시끄러워. 이딴 거 보고 싶어서 우리가 너 키우는 줄 아냐? 양아버지는 계속해서 책을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찢는 소리가 마당에 크게 울렸죠. 양아버지가 찢은 책을 챙겨 저는 방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이어붙였습니다. 가만히 책을 이어붙이다 보니 이 집에 계속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일만 하고 살아야 할 것 같았죠. 그래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 서울로 가야겠다고요. 차라리 그곳에서 돈을 모아 내 힘으로 대학에 갈 방법을 찾아보자고 마음을 먹었죠. 저는 조심스레 짐을 챙기고 양부모님이 잠든 틈을 타서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 겨우 챙겨 나온 몇 푼의 돈으로 버스표를 사고 대합실 구석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떠올려 봤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려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애타게 저를 찾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성훈이었습니다. 그는 달려와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우시가 버스 타지 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면 안 된다고.
성훈아, 이러지 마. 나 이 버스 안 타면 잡혀서 학교 오고 뭐고 다 관두고 일만 하면서 살아야 할지도 몰라. 서울로 가야 해. 우시가 이러지 말고 내려서 내 말 좀 들어봐. 너 이제 장학금 받을 수 있어. 대학도 갈 수 있다고 임마. 성훈이는 제가 버스에 타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 끌며 대합실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식이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아침 일찍 집에 갔었는데 너 없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동네 아저씨가 네가 나가는 거 봤다고 해서 설마 설마 하면서 터미널까지 왔는데 어떻게 너 혼자 서울 갈 생각을 했어? 무섭지도 않았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어떻게 안 건지 아버지가 어젯밤에 나한테 대학에 가려고 그랬냐면서 교과서랑 참고서들 갈기갈기 찢는데 그거 보고 더 이상은 그 집에 못 있겠다 싶었어. 성훈이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성훈이를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성훈이 너 아까 한 이야기는 뭐야? 내가 대학교에 갈 수 있다니 장학금은 또 뭐고? 말 그대로야. 내가 아버지한테 우식이 네 상황을 다 이야기했어. 아버지가 그 말 들으시더니 네가 장학금 받을 수 있게 알아봐 주신다고 했었거든. 근데 그게 됐나 봐. 뭐? 그게 정말이야? 아니, 어떻게? 아버지 선배 중에 이 지역 의사협회 회장이 있는데 거기서 인재 양성 명목으로 장학금도 주고 있나 봐. 우식이 네 성적이랑 가정 환경이 자격에 부합해서 장학생으로 뽑혔어. 근데 조건은 단 하나야. 성적 유지를 해야 해. 그러면 대학교 등록금까지 해결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친구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뛰어줄 줄은 몰랐거든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제 손을 잡고 성훈이는 말했습니다. 우시가 이렇게 가면 안 돼. 나랑 같이 공부하자. 우리 같이 대학교 가기로 했잖아. 너 그 약속 안 지킬 거냐? 성훈아, 고맙다. 너희 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니, 고맙다는 말로도 부족한 것 같아. 네가 아니었으면. 야야, 됐어. 그렇게 고마우면 지금보다 더 악착같이 공부해서 대학교나 합격해. 저는 다시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학금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자 양부모님도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그제야 저는 마음 놓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성훈이와는 전교 1, 2등을 다투며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건강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시가 너는 뭐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전공 생각해둔 게 있어? 그게 사실은 말이야. 나도 성훈이 너처럼 의대에 가고 싶어. 뭐 진짜? 왜 말 안 했어? 그때는 내가 대학교에 갈 수 있을지도 몰랐잖냐. 나 보육원 가기 전에는 성훈이 너처럼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살았었어. 아버지는 새아버지였지만 참 잘해주셨어. 그랬어? 근데 어쩌다가 입양이 된 거야? 저는 친구에게 제가 입양이 된 이유까지 전부 다 말해주었습니다. 친구는 제 과거를 듣더니 저보다 더욱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나이 먹을수록 어머니 생각도 나고 혼수 상태에 빠졌던 새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더라. 그렇게 큰 사고를 겪고 나서 그런가 그 이후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 우시가 내가 봤을 때는 너 충분히 의대 갈 수 있어. 우리 같이 잘해보자. 저희는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비록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나란히 서울에 있는 의대에 합격했죠. 성훈이의 집에서는 저희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집도 구해주셨습니다. 시골에서 시작한 우리 둘의 작은 꿈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목소리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체 누군지 궁금해 나가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결혼했었고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영철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예전보다 주름이 늘고 살이 빠졌지만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역시도 저를 단번에 알아봤죠. 너 우식이 맞지? 나 알아보겠니? 영철이 아저씨예요? 그래, 우식아, 나다, 나야.
아저씨는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사고 후유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희는 거의 10년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아저씨가 다시 의식이 돌아왔다는데 안도감을 느꼈어요. 아저씨, 몸은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언제 깨어나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혼수 상태라고 했었는데. 그래, 다시 의식을 차려보니 어느덧 2년이나 지나 있었어. 네? 그럼 2년 만에 깨어나신 거예요? 응,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더구나. 그런데 이러다 보니 너희 엄마가, 순정 씨가. 아저씨는 또 한 번 슬픔이 몰려오는지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정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나서 바로 너를 찾았어. 그런데 내 가족들도 다 모른다고 하더구나. 한참 나중에야 말해주더라. 보육원에 갔다고. 우식이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아저씨가 왜 미안해요? 저도 다 이해해요. 우리가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너는 순정 씨 아들이고 나 역시도 너를 아들로 받아들였는데 널 너무 힘들게 했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식아. 영철 아저씨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을 열심히 받았고 겨우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을 때 가장 먼저 저를 찾아 나선 거였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입양 간 곳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하셨고 저는 빠짐없이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입양되어 머슴처럼 일했던 시간, 양부모가 돈이 없다며 학교에 보내주려 하지 않았던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에 선발되어 의대에 합격한 놀라운 성취까지 말이죠. 영철 아저씨는 한참 제 이야기를 듣더니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우시가 잘 컸다. 장하다, 장해. 좋은 친구 만난 덕분이에요. 그 친구가 저한테는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우시가 네가 서울로 올라가면 학교에 편히 다닐 수 있게 내가 지원해주마. 학교 다니면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아니에요, 아저씨. 저 학비도 장학금으로 해결될 것 같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벌면 돼요. 아니다, 우시가. 의대생이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어딨어. 그동안 내가 지켜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 그래. 이제는 너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아니, 돕게 해줬으면 좋겠구나. 저는 그날로 영철 아저씨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골에 남겨진 양부모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어버렸죠. 마음속에서 이미 그 집은 가족도 돌아가야 할 고향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영철 아저씨의 지원과 보살핌 덕분에 마음 편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마침내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훈이도 마찬가지였죠. 대학교를 졸업하는 날 성훈이와 저는 둘이서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시가 대학교 졸업 축하한다. 뭐 앞으로가 더 고생이겠지만 우리 같이 잘해보자. 성훈아, 내가 얼마나 너한테 고마운지 모르지? 너 아니었으면 내가 공부를 계속할 수도 대학교에 올 수도 없었을 거야. 진심으로 고맙다. 아, 또 그 소리냐? 너 그 말만 500번은 넘게 했을 거다. 진심이니까 그렇지. 성훈아,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될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두말 않고 도울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성은이와 저는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였지만 우리는 서로의 일정이 엇갈려도 틈만 나면 자주 가던 식당에서 밥 한 끼를 같이 먹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가까이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영철 아저씨와 저 역시도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지내게 됐어요.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진 못했습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온 처음 몇 년 동안 아저씨는 틈날 때마다 학교로 도시락을 싸오시거나 안부를 물으며 필요한 건 없는지 부족한 건 뭔지 살뜰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혼자 지내실 아저씨가 적적할까봐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드리곤 했죠. 아저씨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을 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혼주석에 과연 누가 앉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죠. 누가 제일 제 인생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까를 생각하다 보니 딱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영철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아저씨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아저씨, 저 결혼할 때 말이에요. 아저씨가 혼주석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시가, 말은 고맙지만 내가 몸이 이래서 괜히 사람들한테 책 잡히진 않을지 모르겠다. 아저씨,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어른이 아저씨뿐이잖아요. 부탁드려요. 우시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순정씨도 네가 이렇게 잘 자란 모습을 보면 기뻐했을 텐데. 아저씨, 어머니 대신 아저씨가 다 봐주세요. 아버지처럼요. 결혼식 당일, 영철 아저씨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식장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입장할 때는 누구보다 기쁜 얼굴로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를 드릴 때는 제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우시가, 이제 너도 네 가정을 꾸리는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네, 그럴게요, 아저씨. 그래, 우시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행복해라. 이제 저는 어느덧 50이 넘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인생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손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부모의 집을 뛰쳐나와 도망치려 했던 그날, 친구 성훈이가 저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그대로 서울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을 겁니다. 그렇게 떠났더라면 또 다른 곳에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저를 찾아왔던 영철 아저씨와도 엇갈려서 영영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친구가 저를 잡아 끌어주었기에 제 인생의 방향을 틀어놓았던 거겠죠.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제게는 도망이 아니라 머무를 이유를 만들어주었고, 저는 그 머무름 속에서 버티고 또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가진 상처들이 아물어가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들은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지만 삶이 제게 다시 건네준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었습니다. 인생을 멀리서 바라보면 늘 대단한 전환점이 있어야만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선택 하나, 아주 조용한 만남 하나가 바꿔놓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저는 지난 시간들 앞에서 놀라움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끼며 조용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마다 누군가가 저를 붙잡아 주었던 그때를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